오늘은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차별받고 있는 브라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후반 전쟁의 여파를 지워가던 일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도시전설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브라쿠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책이 뒷세계에서 극비로 사고 팔린다는 이야기였죠.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며 고개를 저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일본 사회가 연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1870년대도 아닌 1970년대에 이런 차별이 남아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죠. 인도나 중동 지역처럼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국가도 아니고 도요타와 소니로 한창 잘 나가던 일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쿠민에 대한 도시전설이 그저 괴담으로 끝날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1975년 인사극비라는 책이 극비에 판매되다가 적발당합니다. 인사극비는 브라쿠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도서였죠. 도시전설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명 브락지명총남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경악에 빠졌죠. 이때의 충격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인사극비가 확실한 정보도 아니라는 것이죠. 책의 출처가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존재했던 책이 아닌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브라쿠민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차별을 당할까? 하고 말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쿠민은 쉽게 말해서 일본판 불가촉 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터처블이라고도 불리는 불가촉 천민은 채널의 인도 불가촉 천민 영상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류층,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종교적이던 혹은 피부색이던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멸시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가장 불결한 지역에 모여 살던 민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불악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불악이라는 단어를 별다른 감정 없이 사용하죠.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보니 정겨운 느낌도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달랐죠. 말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지만 추측에 따르면 특정한 빈민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낮잡아서 브라쿠민이라 부르다 보니 불악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꽤 그럴듯하긴 한데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결론적으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왜 사용되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죠. 아무튼 일본에도 꽤 오래전부터 천민이라는 신분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빈민촌에 모여 사는 이들이었죠. 이들은 원래부터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아왔지만 에도 시대에 들어서며 더욱 구체적인 신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무사와 농부, 그리고 공업자, 마지막으로 상인의 계급이 존재했죠. 그 위로는 사실상 계급이라기보다는 지배계층들의 서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급에 들지 못하는 상인 밑에 천민이 있었죠. 이들을 부르는 표현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에도 시대에 들어서며 에타와 히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쿠민이라는 말도 쓰이긴 했지만 보통은 에타와 히닌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죠. 에타와 브라쿠민은 생각보다 순화된 말입니다. 브라쿠민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악에 모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타는 더러운 일에 종사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히닌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히닌이라는 말은 불교의 용어 중 하나로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상당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이죠. 일각에서는 에타와 히닌을 다른 부류로 보기도 하는데 그 경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름 그대로 에타는 도축이나 오물수거와 같이 일본의 국교였던 불교 교리에 다소 맞지 않는 행위를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히닌은 그보다 더 아래로 주로 문둥병 환자나 노숙자 혹은 범죄자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던 일본 사회는 19세기 중반에 큰 격동을 맞이하죠. 막부가 장악하던 일본은 고메이 천황의 독단적인 불평등 조약 체결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했고 제국 헌법을 공표하며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신정부는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표면적인 신분제 폐지를 꾀하는데 지배계층을 귀족으로 묶었고 농업, 상업, 공업에 종사하던 이들을 평민으로 묶었죠. 이때 브라쿠민들 역시도 해방령을 통해 평민으로 취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천민으로 취급하던 이들과 같은 계급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게 만들었죠. 아예 해방령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부는 신평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브라쿠민들과 자신들을 분리했습니다. 브라쿠민들도 쌓여있던 울분이 터졌죠. 19세기 당시에는 사회운동의 개념이 흐릿했기 때문에 브라쿠민은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했습니다. 당연히 브라쿠민에 대한 인식은 더 안 좋아졌죠. 브라쿠민들이 무리를 형성해 사회운동을 벌였던 것은 20세기 초부터였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의 물결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칼과 창이 아닌 깃발을 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라쿠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부라쿠민들의 사회운동은 사회운동가 사이코 만키치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됩니다. 사이코 만키치를 포함한 부락 출신의 사회운동가들은 힘을 모아 스이에이샤라는 단체를 설립하죠. 스이에이샤는 부라쿠민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1922년 일본 최초의 인권 선언인 스이에이샤 선언을 주도했던 단체이기도 하죠. 스이에이샤의 상징이기도 한 가시광기는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표현한 것으로 기독교의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더불어 일본의 신분제도가 등장하게 된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라쿠민 이전에 사용되던 단어인 히니는 불교 용어였으니까요.仏교가 불교이기도 했고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때는 항상 큰 혼란이 함께 찾아오죠. 수백 년을 거쳐서 자리 잡은 천민에 대한 편견은 인권 선언만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죠. 1923년에는 스이에이샤와 일본 우익단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말만 전쟁인 게 아니라 정말 칼과 총을 들고 싸웠죠. 사회운동을 하고 있던 스이에이샤와 일본 우익단체가 대치를 하던 중 우익단체에서 총을 들이밀며 망언을 퍼부었고 참지 못한 스이에이샤가 폭력을 휘두르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군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스이에이샤 관계자들을 검거하며 사건은 끝이 났죠. 스이에이샤 이후에도 부라쿠민들은 꾸준히 인권을 외쳤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현재까지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대로 오면서 메이지 유신의 제국 헌법이 아닌 일본의 근대식 헌법의 영향으로 차별의식 자체는 많이 완화된 편이긴 하죠. 그럼에도 차별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동묘지를 예로 들 수 있죠. 일본의 공동묘지를 방문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종종 묘지 안에 철책이나 돌을 둘러서 나눈 구역이 존재하죠. 부락 출신 고인과 일반 고인을 구분해둔 것입니다. 2010년대부터는 이런 격리구역이 사라지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부라쿠민들은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인사극비와 같은 서적이 현재에도 돌아다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신이 부라쿠민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이상 취직은 힘들죠. 그래서 부라쿠민들은 부락 출신의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다. 보통 장의사나 우물처리 그리고 청소 사업이 대부분이죠. 과거 부라쿠민들의 조상이 하던 일을 현재까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야쿠자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로 부라쿠민을 들기도 했죠. 정상적인 취직이 힘들다 보니 부락 출신의 청년들이 야쿠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1963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야마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여고생이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이죠.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이시카와를 데려다가 자백을 받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는 계속해서 인정과 번복을 반복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시카와가 부라쿠민이기 때문에 데려다가 억지로 자백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일본 경찰은 이시카와가 무조건적으로 범인이 맞다고 주장했고 이시카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국 사야마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라쿠민 문제는 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일본은 부라쿠민에 대한 문제는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가진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젊은 세대의 차별의식이 흐릿해지고 기성세대가 노화하면서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중이라고는 합니다. 희미해졌다고는 하지만 도시전설에나 나올 것 같은 어두운 면이 여전히 일본 사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이죠.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차별받고 있는 부라쿠민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